그 4강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이렇게 전체의 큰 틀로 하려고 하면 한 12강에서 15강 정도를 해야 마키아벨리에서부터 이렇게 근대사상까지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단 루소까지 다루는 하여간 1차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난 3강 동안 하지 않았던 내용 위주로 뒤집어 얘기하면 조금 지루하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서양 사람들 살아서 만난 사람과 이미 죽어서 책을 통해서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하여간 머릿속에서와 현실에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이 루소도 5손가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루소를 다룬 어떤 텍스트를 읽더라도 늘 새로운 루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루소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문제적.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되셨거나 선생님이 되려고 한 분들 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교육학 배울 때 루소 꼭 나옵니다. 교육학에서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사상을 다루는데 루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회계약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루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루소가 잘 다루어지지 않는 거의 유일한 분야는 제 생각에 경제학 쪽입니다. 경제학 쪽에서는 비교적 루소를 많이 다루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는 루소가 전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은 루소라고 하는 이 인물은 플라톤, 헤겔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전체주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로 뽑아놓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루소는 또 아주 낭만주의적인 개인주의의 이론적 대부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정반대의 극과 극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적 개인인 루소의 생애를 통해서 루소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위대함 대신 행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소가 쓴 책 중에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이 책 이야기를 잠깐 할 거고, 책 파는 건 아니고 책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책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책은 제가 학교에서 다루는 그 텍스트 중에서 가장 얇은 책입니다. 가장 얇은 책이요. 그런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무게와 두께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고전으로서의 무게와 두께하고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 한 권은 인간이 왜 불평등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류사적 고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책은 인간의 역사를 인류사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 첫 번째 경험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면 가방이 무거워집니다. 약 600만 년의 역사가 가방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가방이 좀 무겁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가방이 무거운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은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구입해서 갖고 다니시면 한 140억 년의 무게와 자기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소의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라고 하는 순서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강의 자료의 65쪽을 보시면 루소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권의 책에 나와 있는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를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현실 사회 속에서는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현실 속에서 예속과 굴종의 상태에 있다. 루소의 문제의식입니다. 그 문제의식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은 선이나 인간의 손에서 모든 것이 타락한다입니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살면서 예속과 굴종의 상태로 빠졌다면, 예속과 굴종의 상태로 빠지게 된 원인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의 손으로 자기 자신이 타락과 예속과 굴종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이은미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꿈의 대 이름이 꿈의 대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쭉 하다 보면 자기 꿈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도 죽어야지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루소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잘 보시면, 자, 인간이 처음에 인간으로 진화할 때에, 즉 야만의 상태, 동물의 상태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은 루소의 아이디어에 따르자면 신이 만들었건 자연적, 즉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이건 간에 그 진화의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나거나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루소의 아이디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으로서 행복 상태에서 행복의 상실, 신락원의 상태로 간 그 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인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소는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인간적입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이어서 이 루소는 자기가 낳은 자식 5을 전부 다 고아원에 보냅니다. 이유가 심플합니다. 자기가 고백론에서 말합니다. 내가 얘네를 키우는 것보다 고아원에 보내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텍스트에 충실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루소라고 하는 이 문제적 개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물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마키아벨리는 분열된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군주론을 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자기의 개인적인 소망이 불일치합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마찬가지이죠. 현실의 정치 권력의 자의적인 권력의 남용에 맞서서 침묵으로 싸우지만 토마스 모어에게 있어도 자기 당대의 현실은 자기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홉스 역시 마찬가지죠. 홉스가 자기가 꿈꾸는 내전의 상태, 무질서한 폭력의 상태로부터 안정적인 질서의 상태로 변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기의 주장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아서 스스로 묘비명에다 훌륭한 사람 여기 죽다 이렇게 쓰고 죽었잖아요. 요컨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상가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과 불화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현실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가끔 대체로 술을 많이 먹고 잔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속쓰려하고 머리가 흥크러지고 온갖 것이 잡동사니가 된 그 순간에 자기를 보면 일종의 약간의 자기 혐오가 생기죠. 왜 이랬을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시대와 불화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과 모순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와 불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도 동시에 불화를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루소라는 인물 빼놓고는 없습니다. 보세요. 사회와 싸우기 위해서도 내가 이 사회의 악과 싸우는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사회와 싸우지 않더라도 내가 내 내면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훌륭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루소는 시대와도 싸우고 자기 자신과도 싸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몇 가지 루소의 일생을 보면 합니다. 루소는 살아생전에 내내 귀족과 부자들의 후원 속에서 출판 활동을 하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루소만큼 부자와 귀족들의 특권을 비난한 사람도 없어요. 루소는 에밀로 대변되는 인간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간으로 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가정교육과 시민교육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빛나는 고전을 썼지만 자기 자식 5명을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또 루소는 언제나 공동체의 미덕에 대해서 말했지만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과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아주 루소의 필명을 떨칩니다. 그게 학예론이라는 거죠. 여태까지의 인간의 지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유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켰다. 이렇게 아주 문명사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예술과 문학이 인간을 타락시켰다라고 말하고 난 뒤 한 6년 뒤에는 신 엘리노이즈라고 하는 연애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돈을 법니다. 루소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기가 말한 것과 루소의 생이 모순돼요. 그 다음에 루소가 말한 내용들끼리도 모순됩니다. 그리고 루소가 생각하고 꿈꿨던 이상과 루소가 살았던 사회도 모순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프랑스 사회가 모순 덩어리였었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살고 있는 루소도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모순의 구체적인 체현체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루소의 어떤 동기를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학적, 역사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인류사적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프로이트도 루소의 정신분석학을 시도할 정도로요. 이 루소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멘탈의 세계는 대단히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 놀라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루소의 첫 번째 생애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와 유사하게도 루소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루소의 출생의 비밀은 루소를 낳은 지 3일 만에, 또 어떤 텍스트에서는 9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신뢰할 만한 텍스트에서는 3일로 제가 고치면, 이 루소의 엄마가 루소를 낳고 3일 만에 산후결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소의 아버지가 시계 제조공인 아이작 루소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루소는 부인을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루소의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헌신적으로 루소를 키웁니다. 루소를 키우고 루소가 말귀를 알아들을 즈음부터 자기의 부인이 남긴 연애소설.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런 그 당시에 우리로 하면 옛날 18세기, 19세기쯤에 춘향전, 심청전 이런 식의 대중적인 육전소설 같은 것을 읽어줘요. 루소에게. 이게 루소를 독서의 세계로 빠뜨린 점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데요. 이 아버지는 루소에게 오늘도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자. 처음에 읽어주고 그 다음에 루소 보고 읽게 합니다. 그럼 루소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아빠 오늘도 우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루소에게 책을 읽어주고 나서 자기 혼자 루소를 쳐다보면서 와이프를 생각하고 죽은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회한해졌습니다. 회한해졌고 이야기해요. 루소야, 엄마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즐거워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막 웁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루소의 자의식은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는 죄의식 속에서 첫 번째로 생겨납니다. 나의 탄생은, 나의 생명은 어머니의 죽음 위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의 성공이 타자의 불행 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속상한데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타인의 죽음, 그것도 가장 자기가 친밀하게 느끼는 어머니의 죽음의 기초에서 나의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루소에겐 한평생 죄의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유해 혹은 결여한 돌아간 죽은 엄마에 대한 회한이 깊어져요. 아버지는 루소에게 독서의 세계가 주는 연락도 보여주지만 독서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엄마의 죽음 위에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끊임없이 부채질합니다. 루소에게 결여되어 있는 이 근원적 생명의 푸근한 생명의 모태에 대한 결여된 감정이 루소로 하여금 모성적 여성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여되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있는 걸 욕망하지는 않습니다. 키가 175cm인 사람이 5cm인 여학생이 키가 더 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이죠. 욕망이 아니고요. 근데 155 정도 되면 3cm는 더 커야지 이런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여된 걸 욕망하죠. 루소는 자기에게 결여된 걸 욕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뜻한 모성의 품이에요. 따뜻한 모성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루소로 하여금 사는 동안에 그 루소를 후원해주는 귀족 부인들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루소를 아주 잘 끝까지 도와준 루소가 18살, 19살 지점부터 루소를 자기 집의 첫 번째는 양자처럼 받아들이고요. 조금 커서는 집사처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2년간 독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줬던 바랑 남작 부인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양자로 시작해서 루소가 엄마 부릅니다. 근데 이 바랑 남작 부인의 정부가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루소가 정부 역할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막장 드라마로 치부하기에는 루소의 심적 마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굉장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근원적 생명의 모태로서의 부드러운 어머니의 품이 그립다. 그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히 쉬고 싶다입니다. 그 편안히 쉬고 싶다라는 루소의 마음을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재기발랄하고 귀엽게 생겼고 그리고 아주 총명한데 거기에 애가 애잔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 본능을 자극하잖아요. 여성들이 주로 그런 거에 속습니다. 그렇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애가 아주 총기발랄하고 대화도 잘 되는데 아주 근원적인 슬픔이 눈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감싸주고 싶은 모성적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해서 처음에는 이를테면 양자와 양모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그게 사랑으로 비하하는 그 지점은 루소가 죽은 엄마에 대한 죄의식이라고 하는 억압된 리비도를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더 큰 도덕적 죄의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 한평생 어떤 컴플렉스에 시달리냐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육체적으로 욕정을 느껴요. 그래서 루소는 누구랑 사냐 하면 테레즈 르바쉐르라고 하는 자기가 파리에서 하숙했던 하숙집에 세탁부하고 삽니다. 테레즈 르바쉐르라고 하는 이 세탁부에게는 자기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욕정까지 품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심리의 어느 지점에서 규제하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의 정부가 되었을 때의 그 충격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44년에 이 테레즈 르바쉐르라고 하는 가정부를 만나고 이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5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고아원에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테레즈 르바쉐르하고 결혼을 1768년에 가서야 합니다. 만난 지 20년 넘어서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은 이 여자에게 육체적인 욕정은 느끼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일단 그 테레즈 르바쉐르는 문맹이고 시계 볼 줄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루소가 그 테레즈 르바쉐르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천진난만함입니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함. 물론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이 당시가 18세기이고요. 18세기 프랑스 사회에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이런 아주 역사 속에서 휘황찬란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은 다 그 당시에 정부를 가지고 있고 하녀이거나 세탁부이거나 가정부와 다 일종의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게 자랑인 사회였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세탁부와 사는 게 이상하진 않았으나 루소를 모성적 보호 본능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모든 후원하는 귀족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로 삼으면 될 것을 왜 한평생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해서 이를테면 루소가 가지고 있는, 루소의 아버지는 시계 제조공이었고 루소 스스로도 제네바에서 태어나서 시계 제조공 도제를 하다가 탈출했는데요. 루소 이 인물의 비루한 출신이 루소로 하여금 그러한 테레즈라고 하는 세탁부와 한평생 살게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앞질러서 정리하고 가면 루소는 당대 프랑스 사회의 최고의 유명세를 타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의 소녀시대나 슈즈의 수준에 올라갑니다. 루소가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정말로. 그런데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문인과 철학자와 예술가가 대중적 유명세를 타서 요즘 말로 하면 스타가 된다라고 할 때 그 스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요즘은 SM에서 다 가르쳐주잖아요, 미리. 근데 그때는 SM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소 스스로도 유명인으로서의 루소와 본래의 나라고 하는 자기 사이에 일종의 균열이 생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에 보니까 이효리가 나와가지고 뭐 막 얘기하는데 제가 풀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TV에서 보는 이효리와 또 진솔한 이효리, 개인의 이효리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소는 남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가 다른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로 하여금 브라운관에 보이는 것처럼 대중적 이미지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루소의 이미지에 맞춰서 루소를 보려고 하는 거죠. 루소는 그걸 처음 겪는 일이라 감당을 못하는데요. 그 감당 못하는 그 사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유명한 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스타로서의 자기는 출신도 남루하고 자기의 부인도 내세울 게 없고 또 자기가 쓴 많은 글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루소를 잘 보면 21세기를 사는 아주 피셔 많은 저 같은 한국인도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동정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요. 루소라는 인물은. 첫 번째, 루소의 생애에 드러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루소에게 있어서는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자기 분열의 요소가 루소의 생애에 이미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게 이야기하면 로맨스로, 남에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캔들로, 가십거리로 비화되면서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분열된 자아로서의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67쪽의 두 번째 보시면요. 이 루소의 아버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루소를 데리고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줬다. 그랬잖아요. 루소의 독서에 대한 집착은 애독가의 수준을 넘어서 독서광입니다. 광. 우리가 광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독서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이게 속된 말로 해서 독서 삼매경에 빠지게 되면 다른 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놀랍게도 꼭 대학 다닐 때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꼭 소설이 읽고 싶어요. 이상하게 하루 전날 꼭 소설책을 읽고 싶고 시도 읽고 싶고 이런 딱딱한 책은 말고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 속에서 갈등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범인은 책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둘 다를 따라야 하는데 양자가 기량하고 상충하게 되면 책의 세계를 지우고 현실의 세계를 따라가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교과서에서 착하게 살아라, 현실에서 착하게 살면 승진 못한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교과서를 지우고 현실을 따라가죠. 근데 이 루소는 그렇지 않아요. 루소는 독서광이기 때문에 책 속에서 읽은 사유로 지은 관념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그 세계를 진짜 세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세계로 비춰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도된 세계를 보는 것인데요. 그렇죠? 관념의 세계, 내 머릿속에 책에서 읽은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이상한 앨리스의 세계가 현실이고 자기는 그 현실 속에서 잠깐 벗어나서 비루하고 남루하고 불쌍한 현실에 잠깐 몸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도이죠. 그렇게 루소의 관념의 세계가 눈앞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리얼하다라고 할 때 보통 저 자신이나 우리 세대나 혹은 부모님 세대는 애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치료를 받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여간 현실의 세계로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루소는 아버지도 10살에 죽고 한평생 누가 돌봐주지 못해요. 루소는 그걸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그걸 끝까지 밀고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념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보다 더 리얼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밀고 가요. 그 생각이 루소로 하여금 책을 읽는 독자에서 책을 쓰는 저자로 만든 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이 현실과 견주어 찌그러지거나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비추어 현실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사유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책을 쓰는 것이죠. 루소의 그 책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전도된 삶이라고 하는 건 책을 쓰게 합니다. 이게 루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소설가 중에 최인훈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인훈 선생님의 문학적 이력을 쭉 살펴보면 최인훈 선생님 역시 그 한국전쟁기에 혼돈했던 학교 교육이 부재한 상태의 그 결여된 부분을 당신이 독서의 세계에서 다 메꿔냅니다. 광장의 이명준에 잘 그려진 것처럼요. 요컨대 루소에게 있어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 현실에 실제하는 세계와 사유 속에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가 등가 혹은 훨씬 관념의 세계가 가치 있는 세계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실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보다 상상의 세계가 주는 환상성이라고 하는 게 루소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같이 앞질러 얘기하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상의 세계는 늘 변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전 위에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런데 어렸을 때 뭐 갖고 싸웠냐면 사탕 3개 중에 4이 있고 누가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웁니다. 구체적으로 사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싸워요. 근데 대학 와서도 그런 거 가지고 커서도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커서는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 여자가 얘기한다. 사랑을 보여줘. 이런 식으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 구체적인 사탕보다 더 절실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루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상의 세계가 계속 변하죠. 우리가 사탕에서 추상적인 사랑, 우정, 정의 이런 것으로 변하듯이요. 그러니까 루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의 세계를 항상 최선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체계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